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아들. 아버지인 저는 오늘도 대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수야, 넌 지금 어디에 있니? 끝내 포기할 수 없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아들 녀석이 변해버린 날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젊은 놈이 술 한 잔쯤 할 수 있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도 젊을 땐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녀석은 달랐습니다. 하루에 한 잔이 이틀에 두 잔이 되고 주말마다 술병을 끼고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식탁에 앉지 않고 방으로 곧장 들어가더군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술 냄새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겠거니 스트레스 받았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반복될수록 불안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놔둬요. 지가 알아서 하겠죠.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경운기를 몰고 논두렁 정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집안이 조용하다 못해 으스스할 정도였습니다. 불 꺼진 거실을 지나 아들 방 앞에 섰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토사물이 묻어 있고 손에는 빈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숨소리는 가늘고 끊어질 듯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부르며 흔들었지만 아들은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놀란 아내가 달려와 함께 부축해 겨우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대만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사람들을 피하고 집안에서도 고립되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내밀었지만 민수는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장날이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 아들, 알코올 중독이라더라. 성실하던 집인데 어쩌다 저리 됐대. 그 소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장바구니를 움켜쥔 채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수의 방 앞에 놓인 빈 병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바닥에는 흘린 국물과 부서진 라면 봉지가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제 피부치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민수를 다시 세우겠다고.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길이 이렇게 긴 싸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갔습니다. 아침이면 거실 한쪽에 술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쉰내 섞인 술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민수의 방 앞을 지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더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문 좀 열어라.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공기마저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손에 들린 빈 소주병. 옆에는 깨어진 컵과 구겨진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민수는 제 손을 탁 치며 밀어냈습니다. 놔둬요. 그냥 놔두라고요. 목소리는 쉰 목구멍을 긁어내는 듯 거칠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가만히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내도 그 광경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벽에 기대서 겨우 걸었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밥 줘.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민수에게 아내는 조심스럽게 따끈한 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릇을 밀쳐버렸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그 냄새에 민수는 다시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바닥을 치우다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구석에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빈 병을 꼭 끌어안은 채 저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는 밤하늘 아래 제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민수가 그렇게 망가져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 가족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읍내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뒷담화가 귓가에 꽂히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에 쥔 장바구니 끈을 놓칠 듯 움켜쥐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읍내 슈퍼 앞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채소값을 치르라 말고 쥐어짜듯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슈퍼 주인은 당황해 고개를 돌렸고 저는 아내를 부축해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도 매일같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이고 창문 너머로는 겨울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술을 마시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숟가락을 들고 말없이 국을 뜨고 말없이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 침묵이 때로는 고통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아내는 방 한켠에서 뜨개질을 하다 말고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바늘은 손에서 멈추고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도 마루 끝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연기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며 민수가 어릴 적 뛰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참 밝고 영랑한 아이였습니다. 개구쟁이처럼 논두렁을 뛰어다니고 엄마 치마를 붙잡고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요? 민수를 탓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탓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저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은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아픔을 모른 채 살았더라면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부모란 게 그렇더군요. 자식의 고통을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날 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 앉아 식탁에 고개를 묻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부르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민수한테 더 이상 뭘 해줄 수 있을까?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식탁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한 거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 더 잘해줬어야 했던 걸까요? 공부보다 마음을 더 봐줬어야 했던 걸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 넘어졌을 때 기억나요? 무릎이 까져서 엉엉 울던 민수를 당신이 번쩍 안아 올렸잖아요. 그때처럼 민수를 다시 품어줄 수는 없는 걸까요?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민수가 그 어린아이 같아요. 이렇게 망가진 모습이어도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손. 굳은 살 박힌 그 손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민수도 우리도 그냥 세상이 우리를 너무 몰아붙인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우리 민수 다시 한 번만 믿어봐요. 언젠가는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지만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바람마저 우리 슬픔을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민수와 제대로 마주 앉아야겠다고요. 그날 아침 아내와 함께 따뜻한 국과 밥을 차려놓고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밥 먹자. 같이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민수는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아들은 초췌한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비틀비틀 걸어오다 식탁에 털썩 앉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 힘들 때 몰라줘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도 민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고 그의 작은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술 끊어볼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 말에 아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민수야, 아버지랑 엄마가 내 옆에 있을게. 함께 버텨보자.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래간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밥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작은 희망 하나에 우리는 다시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민수는 새벽녘에 다시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지만 저는 일부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밝아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 벽에 걸린 먼지 낀 옷걸이만이 민수의 흔적을 대신했습니다. 아내는 민수의 방 앞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품었던 희망은 그렇게 다시 부서졌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이틀 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가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걸 시민이 신고했습니다. 가족분께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내와 저는 부랴부랴 읍내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구석 벤치에 축 늘어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내가 울먹이며 다가갔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민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수를 재활시켜야겠다고. 읍내 복지센터를 통해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어렵게 민수를 설득해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입원 전날 밤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는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아버지, 나 자신 없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민수야, 실패해도 괜찮아. 또 일어나면 돼. 아버지가 믿는다.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다음 날 우리는 민수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문 앞에서 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아내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기다릴게. 민수야, 내가 이겨낼 거라고 믿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재활은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상담을 받을 때마다 민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고 얼굴은 초췌해졌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난 못 고쳐요. 민수는 결국 병원을 탈출했습니다. 밤늦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가 무단 이탈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희망, 그 마지막 끝마저 스르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병원에서 사라진 지 사흘 만에 읍내 고시원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 3층, 문짝은 삐걱거리고 복도에는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문 좀 열어라.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민수는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그냥 가요. 민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집에 가자. 엄마가 밥 해줄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게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아내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민수를 설득했습니다. 민수야, 집이 그립지 않냐? 내 자리, 내 방 그대로 있어. 엄마 아버지는 언제나 널 기다리고 있어. 민수는 고개를 떨구더니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은 고맙지만 나는 이제 돌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 너머로 들리는 흐느끼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아내는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빈 그릇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없는 식탁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바라보던 버릇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소문으로 민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 여전히 고시원에 산대. 가끔 시장 골목에서 술병 들고 비틀거리는 거 봤어. 마을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입소문이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저는 논두렁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은
읍내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민수를 멀리서 보았습니다. 초라한 점퍼에 후줄근한 바지,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민수는 골목 한켠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고 발끝으로 바닥을 긁고 있었습니다. 한순간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다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봐도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루 끝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수야, 넌 아직도 술에 의지해 살아가는구나. 며칠 뒤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민수, 가끔 동네 공터에서 자는 모양입니다. 추워서 큰일 날까 걱정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아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밤이면 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저는 민수가 밖에서 떨고 있을까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젓가락은 허공만 찍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치웠습니다. 작은 소리로 부엌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을 꾹꾹 삼키며 우리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아내는 묵묵히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민수를 위해 했던 습관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둘만을 위한 밥상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단출한 찬거리들만 올랐습니다. 된장찌개, 멸치볶음, 김치 한 접시. 당신, 더 먹어요. 아내가 조심스레 권했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었습니다. 겨우 밥 두어 숟가락 뜨고는 멍하니 식탁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고 낙엽이 쓸려 다녔습니다. 아내는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 어릴 때 저녁마다 그렇게 제잘거렸잖아요. 조용한 식탁 위로 아내의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얘기, 선생님 흉까지 얼마나 떠들던지.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벌써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을 떠먹었습니다. 식은 국물 맛이 입안 가득 씁쓸했습니다. 저녁을 치우고 나면 아내는 부엌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가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뛰어놀던 마당은 이제 황량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낙엽을 굴리고 텅 빈 대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웃으며 달려오던 그 마당이 지금은 이렇게 쓸쓸하다.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불을 덮은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 걸까? 겨울바람은 피하고 있는 걸까? 답이 없는 질문들을 가슴에 품은 채 또 하나의 긴 밤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랑 엄마는 여전히 너를 기다린다. 오늘도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지만 집안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따뜻한 국을 끓이고 저는 마루에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봅니다. 민수의 웃음소리 대신 겨울바람만 스쳐갑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고 민수를 더 사랑해주지 못했던 걸까? 힘들다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우리는 민수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걸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도 답은 없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아릴 뿐입니다. 민수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술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겠지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그 아이가 더욱 걱정됩니다. 눈이 오는 날이면 행여 민수가 찬바닥에 쓰러져 있지는 않을까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장판 위에 따뜻하게 누워있는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아직도 내가 문 열고 들어올 날을 기다린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아버지는 내 이름을 부를 거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아버지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은 여전히 술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아이를 기다립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끝없이 기다리고 끝없이 사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포기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나요? 사랑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함께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